1929년 10월 24일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검은 목요일이라 부르는 바로 그날, 처칠은 우연히 그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뉴욕 증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대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1939년까지 계속된 이 길고 어두웠던 경제 불황의 시기를 우리는 세계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만 8만 5천여 개의 기업들이 도산했고 5천 개 이상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증권거래소의 주식 총 가치는 870억 달러에서 그 4분의 1도 안 되는 19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끝없는 번영의 새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한 당시 사람들의 관념은 결국 1929년 대공황이라는 파국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지난 6년 동안 지속된 미국 경제의 호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빈곤의 종식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유무역은 각종 경제지수를 호전시켰고 경제학에 대한 경영자들의 이해 폭을 넓혔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원활한 협조가 미국의 경제적 르네상스를 낳았습니다. 1920년대 미국 정부는 철저하게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앤드루 멜런은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멜런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었고 이는 기업 경영에도 좋은 조건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이 줄어든 부유층이 주식 투자에 집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율 인하로 기업들의 실적은 호전됐고 이는 다시 투기의 수익률을 높여주었습니다. 미국은 1차 대전이 끝난 뒤 일시적인 경기 후퇴를 겪기도 했지만 빠르게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생산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1922년부터 부와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포드 자동차는 미 전역으로 팔려나갔고 전기도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부를 획득한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에 몰려들었고 이는 플로리다 부동산 버블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생활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 가정의 40%가 넘게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재즈를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잉여 자본은 유럽과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로 퍼지며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쟁 직후부터 1929년까지 미국의 국내 총 생산이 59% 증가하는 동안 다우존스 지수는 무려 400% 이상 오른 것입니다. 1920년대 증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차입 투자가 일반화된 것입니다. 증시가 대세 상승을 보이면 투자 자문 같은 건 필요 없죠. 그저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시세판을 찍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죠. 커져만 가는 미국 경제의 이면에는 생산성을 올려주고도 적절한 배분을 받을 수 없었던 노동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기업들이 성장률만큼의 수익 증가를 누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 감소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구매력을 갖추지 못하자 할부 구매가 성행했습니다. 또한 전후 복구 과정에서 부는 불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1929년에는 상위 0.1% 소득이 하위 42%의 소득과 같고 상위 0.1%가 미국 저축의 34%를 가진 반면 하위 80%는 전혀 저축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구조 아래 미국 경제는 신용 판매와 부유층에 의한 투자와 사치품 소비에 의존하게 됩니다. 1920년대 후반이 되자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건설 시장이 나빠지고 자동차나 라디오 등 고가의 내구 소비재 시장에 불황이 닥쳤습니다.
소득 증가 없이 할부 금융에 의존한 구매력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와 상관없이 주가는 끝없이 올랐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은행 대출이나 중개인이 신용대출을 해주는 중개인 융자였습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자 해외에 투자됐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됐습니다. 1928년부터 1929년 9월까지 주가는 급격하게 올랐고 주식시장은 투기꾼들을 끌어들였습니다. 1920년대 후반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100에서 200만 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당시 미국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증시가 호황을 보이자 주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증시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투기야말로 1920년대 미국 문화의 중심이라던 당시 사람들의 말이 절로 이해가 갑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스코트 피트제럴드가 1925년에 발표한 위대한 개츠비가 바로 그 작품인데요. 가난했던 주인공은 밀주 제조와 채권 위조 등으로 부자가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부잣집 딸과의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의 투기꾼 앞에도 개츠비와 비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29년 8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증시가 갑작스럽게 폭등세를 보이자 금리를 5%에서 5.74%로 인상합니다. 9월에 다시 6%로 추가 인상하는 등 긴축 정책을 단행하게 됩니다. 뉴욕의 이자율이 런던의 이자율보다 높아지자 단기 투기성 자금까지 뉴욕으로 몰렸고 런던과 뉴욕 간의 이자율 차이를 이용한 금융업까지 등장합니다. 가치가 폭락했고 영국은 정책적으로 런던에서의 이자율을 뉴욕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금리 현상으로 투자가 줄자 영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 지수는 이에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 뒤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증시 붕괴를 예견한 경고들은 새 시대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경고대로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면서 한 달 내내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합니다. 거기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식시장은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을 맞게 됩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온 것 같구나. 신문팔이 소년까지 주식을 사는 걸 보니. 개인 투자자는 물론 은행과 증권사들마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당시 혼란을 피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F 케네디는 대폭락을 막기 직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팔아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1929년 겨울과 1930년 잠깐 동안의 반등이 있었지만 1932년까지 미국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사이 미국 GDP는 1929년보다 60%가량 줄어들었고 실업자 수는 125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농업 인구를 뺀 나머지 국민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1932년 성냥왕 이바르 크루거가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뒤 세뮤얼 인설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골드만삭스 이사들 역시 회사 공금을 낭비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윌리엄 듀란트는 1936년 100만 달러에 가까운 빚을 갚지 못해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으로 접시를 닦아 생계를 이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빠르게 세계적인 공황으로 확대돼 갔습니다. 생산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농산물 역시 과거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 수는 거의 5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1933년 3월 루즈벨트는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특별의회를 소집해 14개의 뉴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긴급은행법을 통해 재기 가능한 은행엔 대규모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을 도입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했습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과잉 생산을 없애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막았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 수요 및 고용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실업과 불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황은 미국이 1941년 2차 대전에 참가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증시 폭락과 대공황의 연관성은 아직도 첨예한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증시가 붕괴하자 당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 없이 경제적 빈곤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조지 오웰은 이러한 상황을 빈곤이 미래를 앗아가 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대공황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공황을 딛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한 루즈벨트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